자, 먼저 김대식 교수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늦어도 10년 AGI 시대 여러 가지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온다 그랬는데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은 어떤 운명에 처할 거예요? 우선 매우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상 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은 슈퍼스타 경제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얼마나 잘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강연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뭐 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뭘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매우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알면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지 뭐하러 이런 데서 강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나 부모님들이 이게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하는 분야에 모두가 집중한다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본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하고 함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리스탄 해리스님이 아까 주제 발제를 할 때 Clarity Create Agenc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다른 길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대식 교수님은 책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 또 발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엄청난 것이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쩌면 살짝 비관적인 혹은 냉철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트리스탄님의 아까 마지막 결론, 다른 길도 있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이게 제가 뇌과학을 전공한 그 병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해피엔딩이 벌어지길 저도 바라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이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한 90% 이상은 안 좋은 길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판단력은 과거의 경험하고 좀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트리스탄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핵무기도 만들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모라토리움을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누가 했죠?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경험을, 기억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류가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트리스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뭐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생각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짧은 애텐션 스팬, 긴 생각을 하지 않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무시하기. 이미 인간은 20년 동안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쪽으로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필 AI가 현실이 됐다는 게 아마 인류 역사의 큰 비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인석 총리님, 아까 김대식 교수님의 발제에 6학년 얘기와 3학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론됐는데 AI 제국주의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김대식 교수님 발제 6학년, 3학년, 이 두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AI 주도 파워 속에 우리의 역할은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듯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 발제에서 그리는 그림, 기본소득, 기본사회 관련하는 것을 듣고는 설국열차적 세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슈퍼리치 위드 슈퍼파워. 그리고 대중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오락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도 받고 기본 렌터도 받고, 두 번째로는 노동의 미래라는 거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90세 된 노인들이 계신 곳에 가서 제가 다큐를 찍어봤거든요. 제가 다큐 감독. 네.
그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봤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걸 열심히 하셔. 아, 노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끝으로 새로운 지정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국으로 보면 학생 운동을 했고 민족주의가 투철하고 그래서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원칙에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는데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그다음에 그런 EU 이런 등등의 일정한 뭐 중급 규모 이상의 돌고래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거를 아까 김대식 교수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저거는 통상적인 국제정치학자들과 전혀 다른 설명인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고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설명이 길 것 같고 굉장히 공감대가 넓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리스탄 해리스 님께서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아까 결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350여 명의 대한민국 시민들 이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려면 뭐를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은? There's just so much here. Sorry, I take things in because there's so much really wonderful content. I really appreciated your talk, by the way. Just to say that the default path is the thing that you've just described. It's just the unbelievable incentives to replace labor, replace humans, give everyone an AI companion, maximally brain rot them with addictive hypermedia. That is the default if we don't do something. And so you're really right about where that goes. But the whole point of what I was trying to say in my talk is if we don't want a world where we completely replace labor, where we completely replace human socialization, then we have to choose that. And we have to have values that say that we want to do it differently. Yuval Harari, who you mentioned, is another friend of mine, and he'll often say, supposedly, we thought in the early 2000s, if we give everyone access to information that at our fingertips and our smartphone, that will create the most informed and enlightened society that we've ever had. And it completely didn't turn out that way. And so I think that, it feels very seductive. We should ask ourselves, what are seductive narratives that we're telling ourselves now that may not be true? So for example, if we give everyone an AI companion that's a perfect friend, that's a perfect therapist, that's a perfect tutor, that feels like it would be a really good thing because everyone would get not just an average tutor, but the best tutor, not an average therapist, but the best therapist. But I think that we're going to look back and say that hacking human attachment systems was a very vulnerable thing that we had to be more careful about. Just like hacking human psychological biases, you're a neuroscientist, hacking confirmation bias with fake news is also a vulnerability. And so I think there's much there. In terms of what the 350 folks can do, I think it's going to take more than 350 of you. I think it's going to take a global movement of billions of people who see where this is going and saying we want to choose something else. But I think the role that you have is in being part of humanity's collective immune system. Your role is not to solve the whole problem. It can feel really overwhelming if you feel like your role is to solve all of it. But if you say my role is to be part of the collective immune system that doesn't assume that the default path is a good one, and to make small actions in a different direction. School right now, I think South Korea is part of this. Denmark, Spain, France, Australia have all banned social media in schools. And I believe South Korea is doing some work on this as well. Yes. And I think this is part of the human movement. This is people realizing we're not anti-technology, we're anti a perversely incentivized technology. And I think that we need to look at where all those other perverse incentives are and protect what we care about before it goes away.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스탄 해리스님이 운동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그 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식 교수님 발제를 들을 때도 잠깐 느꼈는데
뭔가 왠지 모르는 두려움. 우리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트리스탄 해리스님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혹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 사무실이 마당집인데 마당에 있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You know, it's a deep thing. I worked on social media for a long time, as many of you know from the Social Dilemma. And if you just focus on where it's going, you just get depressed every day. Because you have trillions of dollars tied to a business model of maximizing addiction and doom scrolling, and therefore loneliness and brain rot and outrageous content that's divisive, that polarizes democracies. And if you just look at that for 10 years, and that's all you think about, that's lonely and that's not good. And what I learned is, rather than focus on what I don't want, I want to focus on what I do want. You know, we could live in a world, let me give you a brief alternate history. It was all looking so bleak with social media. You know, democracies were backsliding all around the world, attention spans were shortening, and then we woke up as a humanity. We realized, this is really dumb. We're about to lose everything. Let's change it. And so there was a multi-trillion-dollar lawsuit on the engagement-based business model and all of these social media companies and dating apps that were keeping people lonely. And that multi-trillion-dollar lawsuit both made those business models illegal, paid out refunding local news and investigative journalism all around the world, carried with that lawsuit a massive set of design changes to have social media reward Audrey Tang-style unlikely consensus instead of rewarding division. There is a simple rule that cleaned up all of the problems with technology and children, which is that Silicon Valley and technology companies were only allowed to ship products that their own children used for 8 hours per day. That cleaned up 90% of all of the problems. All the dating app companies started to host events in every city, every week, in physical venues, where instead of being kept swiping and talking to people and not answering, everyone was just being steered to in-person events and community. So suddenly community life came back. When smartphones were banned from schools, suddenly laughter returned to the hallways, and test scores started going the other direction. So I'm telling you this not because it happened, but I want to live in the world in my mind where we made the choices that I think are the wise choices. And I think there's a similar, different set of radical things that we would do for AI too. 이번에는 김대식 교수님께서 김민석 총리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 시간을 제가요.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네. 할게요. 우선은 그 대표님은 이렇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나무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매우 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루터가 얘기를 했죠.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나무를 보시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게 또 총리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라스루트 무브먼트라든 저는 이 두 분들의 역할이 핵심일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또 매우 냉철한 그 공학자의 분석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다시 강대국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19세기 강대국 정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기존 유럽 강대국보다 더 큰 강대국,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유럽식 생각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라들을 독립시키자. 식민지 정책하지 말자. 여기에 레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19세기 강대국, 유럽식 19세기 강대국 정책에서 인류가 빠져나오게 도와줬었던 미국이 지금은 악당의 역할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I 시대에 한국, 일본, 호주,
유럽이 연합을 해서 전 세계 최고의 AI 강대국 국가가 되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이게 AI 강대국 정책이라는 것은 역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더라도 약한 국가들은 다 잡아먹힙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드로 윌슨은 그걸 했잖아요.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거든요. 강대국이고. 그렇지만 모럴 프린시플을 그때까지는 잃지 않았던 그런 강대국이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전 세계 최고의 AI 회사, 최고의 데이터 센터, 5기가와트짜리,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마치 우리가 프랑스의 핵융합 에너지를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고 거의 지금 완성을 한 것 같이 미국, 러시아, 중국 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이 다 합치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죠. 해서 그런 전 세계 최고의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약해지는 쪽보다는 AI를 더 잘 받아들이고 네. 우리가 더 AI 강대국이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신다면? 네. 그래서 앞으로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과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 시대에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끼리의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떠나야 돼요. 네. 나와야 됩니다. 미래 위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적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가 제국적 사고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민지만 해봤기 때문이다. 제국적 사고는 전통적인 제국주의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제국적 사고는 변화한 세계를 주도하는 평화지향, 협력지향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어서 전통적으로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과거 19세기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제국적 사고이다. 훨씬 공격적이어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동감한다.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와 연결되느냐? 코로나 시기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중간에 백신 지재권을 풀자 주장했습니다. 유럽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별로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백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던 유럽은 백신 지재권을 푸는 걸 반대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그 이후의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미 취할 만큼 취했기 때문에 지재권을 풀자고 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했던 이유는 풀어봤자 low and mid 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 국가에서 백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실제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원하지 않는 지재권의 오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한국이 지향해야 될 코로나 극복에 또는 다음 넥스트 팬데믹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제국적 사고죠. 그런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이 이제는 남북 문제만 갖고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의 제기자로서 역할을 할 때 저는 새로운 도덕적 힘이 생기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세계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김대식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정치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의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역할을 말씀한 것을 이해하고 제가 아까 오 대표님이 한 20년 후에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지 이걸 사실.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비굴한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20년 후까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치는 어떻게 되지? 정치가의 역할은 뭐지? 정치가는 어떻게 선택되지? 국민들은 어떤 정치가를 선택하지? 선택할 필요가 있나? 이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대에서.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의미가 있는 정치가 또는 정당, 정치로서 존속하려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젊은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사실 좀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직업은 정치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냥 국회에서 법을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의 그 직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2.0으로 리부팅한 거잖아요. 오리지널 민주주의가 뭐 포퓰리즘, 그리스식 민주주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이라고 치면 1500년 동안 잊혀졌었던 것을 뭐 몽테스큐나 이런 분들이 리부팅을 시켰는데, 이걸 도덕적인 철학을 넘어서 알고리즘을 제안하셨잖아요. 삼권 분리, 정당 제재, 너무너무나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였었고,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알고리즘 덕분에 250년을 버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세상이 또 많이 변하고, 특히 기술의 변화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 3.0으로 다시 한번 리부팅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는 3권 분리를 넘어서 한 5권 분리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좀 더 쪼개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인석 총리의 그 주제 발표 중에 키워드가 한국의 민주주의, 이걸 확대한 한국의 AI 민주주의, 그리고 이거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AI에 대해서 많은 그 주제 토론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AI 대응을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건강함이 덜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의 나라 중에 가장 건강한 사회의 하나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덴마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덴마크는 AI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바쁘신 가운데 덴마크 대사님, 미카엘 대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마이크를 미카엘 대사님 쪽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Chairman O. Thank you, Prime Minister, for very stimulating and inspiring talks, and for other speakers here today.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before addressing Denmark's perspective, let me first say that it's really particularly meaningful for me and for Denmark to discuss the future here in South Korea. As we all know, Korea has made very ambitious investments across the AI value chain, from advanced semiconductors to global platforms and innovation ecosystems. And Korea's commitment to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its ambition to become a globally leading AI nation is clear. I think the Prime Minister's speech also about how humans need to be in control reinforces this clarity. For Denmark, engaging in dialogue with a country that combines those technological strength and democratic values are not only important, but is necessary. I'm very pleased to say that we will continue this dialogue after this day's discussions, and we are ready to take all collaborative efforts to work with Korea on AI. Now, Denmark approaches AI with optimism, but also with common sense. We see AI as a tool just like electricity or the internet that should make everyday life easier and faster. In Denmark, people trust digital services because they usually work and because there are clear rules behind their use. When citizens use digital public services, they expect decisions to be lawful and understandable and not arbitrary or unclear. The same expectations applies to AI. Technology must support people, not confuse or overpower them. And AI increasingly influences what we see, read and decide, and many times without us noticing it. Denmark's response is, for now, simple. People should remain in control. I think that's very much according to also Prime Minister Kim's points. AI system helps make decisions,
but humans must st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challenge those decisions. If a computer suggests an outcome, a human should be able to explain it, just as a public official would explain a decision today. Democracy depends on openness, and AI should not become a black box that weakens trust. Now, no country can manage AI alone. I think we heard that from all the speakers. Because technology crosses borders instantly. Denmark therefore believes that cooperation is common sense. Just as countries coordinate on aviation safety or financial standards, we need shared approaches to the AI. Dialogue between Europe and Asia. I'm very happy to hear again that Prime Minister Kim mentioned that potential dialogue, especially with technologically advanced partners like we see South Korea, helps align expectations on safety, responsibility, but also on resilie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duces uncertainty, it lowers the risks, and it also assures that AI connects societies rather than divides them. Maybe there is not a secret room, but somewhere where we can take decisions that benefit the whole humanity. We also know that AI can boost productivity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but change can create uncertainty. Professor Kim really underlined that in his speech. Denmark's approach is very practical again. When work changes, people need support. We've seen this before. During industrialization, automation transformed industries, but education and training helped the workers to adapt to these new requirements. The same applies for AI. By investing in skills and lifelong learning, we aim to ensure AI strengthens society rather than leaving people and parts of it behind. Innovation and resilience must go hand in hand. So we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humanity's future. Ultimately, AI is not only about technology, it's about choices. I think Tristan made that statement very clear to all of us today. Denmark believes that progress must be guided by values. Just because something is possible does not mean it is acceptable. It's a choice we make. At this forum, I think we can call for shared responsibility to ensure AI reflects human values, protects democracy, and strengthen, not weaken, trust. The future of AI should be shaped by cooperation, ambition, and respect for people, not by power alone.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네. 지금까지 미카엘 햄리티 윈더 대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민사회, 지방정부들의 협력도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오늘 하루 종일 참여하겠다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 2분 정도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의 서구청의 김희강 구청장님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은 AI 시대는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다,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 직원들에게 먼저 행정적으로 좀 업무의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그 정도 충분한 업무 효율성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좀 개인적인 개발, 자기 개발, 휴식 뭐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역시 AI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우리 김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또 새로운 세상이 출현함으로써의 이 50% 이상이 다 이제 잡을 잃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만을 고민을 했었었는데
오늘 우리 총리님과 또 우리 해리슨 우리 교수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 민주적인 통제, 우리 시민 참여형 가버넌스, 결국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회 문화를 갖춰가느냐. 그리고 방금 덴마크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협력의 시대, 존중의 시대, 결국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AI의 이 문화. 그래서 우리 총리님 늘 말씀하시는데 K컬처, 또 우리 K-데모크래시, 또 우리 한국 방역, K-방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K-에듀케이션을 그냥 대치동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최고가 아닌,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한 문화를 이번 기회에 좀 갖춰가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350여 명이 함께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생중계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품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서울 선언 해서 지금 25명이 벌써 올려주셨네요. 자기의 서울 선언에 대해서. 자, 이 중에 20대 한 분의 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이예원 청년인데요. 저는 꿈이 많은 20대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희망보단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꿈과 선택하게 될 직업이 앞으로 유효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AI를 위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인간과 AI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리님, 아까 덴마크 대사님, 또 지방자치단체장님,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생중계로 보고 있는 20대 청년 목소리를 종합해서 오늘 오전 내내 함께 하셨는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조율과 제안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하나로 오마이 휴메인 AI 포럼을 만들면 어떨까? 오마이 대표님, 오마이 뉴스의 오연호 대표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마이가 들어가야 되고, 휴메인 AI의 우리 트리스탄 대표님이 고문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당연히 두 분이 앞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나의 인간적인 AI 포럼이 될 것 같은데,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AI를 인간적인 세팅으로, 그러니까 지혜롭고 선하고 인류 기여적인 AI 세팅으로 하는 노력을 하나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민관 가버넌스에서 시민사회 가버넌스의 한 축으로 오늘 딱 이렇게 결의를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런 각자의 AI들이 그렇게 다 발전하면서 일종의 AI 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아까 우리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굿 AI, 휴메인 AI들의 얼라이언스, 동맹까지 가는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가면은 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대식 교수님도 한 1분 이내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뭐 외로움, 우울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 오버웰밍 돼서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헬루시네이션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당연히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AI는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는 학습을 했고 이 학습이 스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인간 가치하고 잘 어울리는 휴메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착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쁜 댓글보다 좋은 댓글,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인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AI한테는 항상 존댓말 쓰시면 좋고요. 저는 그래서 AI한테 가끔 로봇한테 큰 절을 하는 사진도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미래 AI의 성격을 좌우한다라는 약간 그 사명감을 좀 갖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리스탄 해리스님의 오전 전체를 지켜보는 소감 혹은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I mean, I'm just hopeful that there's so much desire to see the humane future happen, an alliance of democratic societies happen. Something I forgot to mention earlier is we can notice that, digital authoritarian societies like China are consciously deploying the full suite of tech to reinvent themselves as digital authoritarian societies. Authoritarianism 2.0. But democracies haven't been consciously engaged in deploying tech to become 21st century democracies. Instead, a lot of the time there's been an allowance of private companies, social media companies, to profit from the degradation of those democracies. And so it's not just that we want less toxic tech, it's that we want to consciously, positively reinvent ourselves in the spirit of those values, but reincarnated for the 21st century, and asking, what does the new technology allow for a reinstantiation of those values that we haven't seen before? So I'm very inspired. 스탄님께서 그리고 아까 김대식 교수님 말씀 중에 사명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larity Create Agency, 뭔가 명료하고 깨어있고 뭔가의 사명감을 갖는 그것이 우리를 주체적으로 만든다. 오늘 오전 세션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님, 김민석 총리님께 그리고 트리스탄 해리스님께 그리고 기조발제해 주신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함께 꿈틀꿈틀거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